자, 교재 볼게요. 오늘 똑같이 이제 비문학하고 과제물 가지고 오신 건 로비 위에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하자. 오늘 비문학은 좀 세 지문을 묶어서 한번 해볼 거야. 이제 다음 주 지나오면은 이제 6모니까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 세 지문이고 14페이지 지문 먼저 보시면 사회 영역 지문이고요. 세 지문 묶어서 한번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16페이지 지문 과학기술, 이제 기술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문 인문. 그래서 실제로 수능시험지 컨셉에 딱 맞춰서 세 지문이 순차적으로 지금 걸려가지고 오늘은 세 지문을 묶어서 해볼 건데 시간은 원래는 이제 정속주행에서 이제 등급이 조금 상위 등급으로 나오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35분을 재는데 이강국어 교재 자체의 난이도도 좀 있고 해서 35분 재는 건 너무 빡셀 것 같고요. 잘 들어야 돼. 40분을 좀 재보긴 할 건데 좀 일찍 좀 빨리 하는 학생도 있고 조금 느린 학생도 있겠지. 그때 잘 들어. 내가 3후에서 4등급 이하 쪽으로 아직은 좀 등급이 현실적으로 비난하려는 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좀 아직 어렵다. 수업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현우야 몇 지문만 풀어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가. 세인아 몇 지문만 풀어야 돼? 2지문만 푸세요. 40분에 2지문이면 할 수 있어. 그잖아. 생각을 해봐. 20분씩인데.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1, 2등급 어우 우리 시은이 그렇지 않아도 네 얘기 했었는데 너 몸 아파서 학교도 못 갔었다며. 한별이가 얘기하던데 그 앞에 좀 치워줄래? 한별이한테 부탁했는데 너 좀 갈구라고. 때리라는 게 아니라 공부에 자극을 주라고 한 거지. 어머 이건 폭력적이야. 자 1, 2등급 때 3등급 초반 애들은 그냥 푸세요. 건너뛰는 거 없어. 나머지 학생들은 딱 세 지문을 보고 제일 마지막에 풀 지문을 정하셔야 돼. 뭐 습관적으로 보통 과학기술 지문을 잡아내시긴 하시겠지만 잠깐만 보시면서 그거를 컨트롤 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주세요. 이게 시간이 조금 길게 잡았어.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인문 지문 중에서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는 지문이 철학 지문인데 18페이지만 조금만 봅시다. 18페이지. 전통 성리학은 이러고 나오죠. 성리학 나오면은 되게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요. 1문단의 세 번째 줄. 만물의 근본 이치인 천.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은 1문단, 2문단, 3문단. 3문단에 보시면 최한기는 뾰족한 것에 찔려보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시면 3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최한기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은 물질적 요소인 기. 아까 저 위엔 뭐였니? 천이었죠. 한 글자짜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알 텐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18페이지 지문은 일종의 배경지식 습득으로도 이용하셔야 돼. 성리학 이야기 나오면은 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문의 키워드들이 진짜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근원, 마음, 선천, 경험, 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페이지 지문은 배경지식 습득 느낌으로도 하셔야 되고 두 지문 잡아내실 때 인문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지문은. 그리고 나서 되던 안 되던 요 학생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18페이지에 그 15번 문항 밑에 여백을 활용하시던 19번 문항 밑에 여백으로 어휘 문제 먼저 푸는 건 알죠? 핵심어 위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번 육모에서 성리학 건드리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지문이 나올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현우야, 성리학 나오면 뭐 의심하라 그랬니? 성리학은 성리학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지문이 거의 안 나와. 성리학을 근간으로 만든 나라가 조선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조선 망했잖아. 그리고 성리학을 근간으로 했을 경우에 명나라에서 받아온 건데 이게 주자학 이런 거거든. 근데 명나라도 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문 철학 지문에서 성리학 건드리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한 후에 실학이라든가 그 성리학에 대한 좀 변화 발전된 이야기로 분명히 비교 양립이 될 거야. 그래서 핵심어 위주의 비교 양립으로 단어를 좀 나눠봐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나와. 진짜 비슷하게 나와. 1문단에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은요. 1문단 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세요. 1문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9세기의 실학자라고 나오죠. 성리학 나오고 이 바뀔 건데라는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네 번째 줄까지 와서 실학자 나오면 100% 비교 양립이야. 그래서 성리학 정보랑 실학 정보랑 단어만 잘 나눠 놓으면 약간 억지스럽겠지만 껴맞춰가지고 문제 풀거든. 그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요쪽 애들은. 그리고 단어 정리하실 때 겹치는 단어들 되게 많이 나와. 아까처럼 성리학에서는 근원을 천이라고 했고 실학에서는 근원을 이제 뭐 다른 걸로 표현을 해요. 뭐 인가 긴가 까먹었네 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에이 닌길이 털어줘. 야 그건 때린 것 같은데? 약간 파워가 좀 셌는데? 선천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기준점을 잘 들어. 하나의 기준점에 대해서 그것을 접근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나와. 항상 이 느낌이야. 오늘 수업에 가장 중요한 건 얘야. 기술 어렵잖아. 이 사회 좀 지랄 같아 이것도. 이 지문을 가지고 오늘 수업의 핵심을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중요해. 그래서 18페이지 지문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넘어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16페이지 이제 기술 지문 나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까다롭겠지만 그 위에다가 16페이지 위에 상단 부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수식, 상관 이러고. 수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수업의 요 지문의 핵심은 11번 문제야. 13번 문제는 봐도 어렵잖아. 사실 이건 좀 계산 좀 해야 돼. 조금 있다가. 11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가. 그게 핵심 문제가 될 거고요. 수식과 상관은 반드시 메모하셔야 돼.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이거는 체크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10번 문제의 1번 선지 잠깐 보자. 스트레인 게이지가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 아직 안 읽었으니까. 스트레인 게이지들이 부착되어 있는 다이어 프레임을 수평으로 고정하고 있다. 출제자가 만약에 잘 들어봐. 10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야. 10번 문제 답이 만약에 1번이라면 출제자가 어떤 단어를 건드려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만들었을까 현우야? 수평이냐 고정이냐 이런 단어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라고. 되든 안 되든 그 기준점을 잡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문장을 전체로 보는 국어 영역은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로 이제 완전히 시험 문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어려워도 내가 흔들림 없는 3등급 초반 중반 때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돼. 한 번만 더 해볼게. 현우야 2번 선지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달라. 2번 선지에서는 출제자가 만약에 답이 2번이라면 어떤 단어를 건드렸을까? 계산 이런 단어는 안 건드려. 그잖아. 그치? 출력 전압인지를 하나만 더 해봐. 그치? 각각인지를. 느낌이 오거든. 그 느낌으로 10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11번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이 계산식의 활용, 아니 상관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계산식이 이런 거에 11번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13번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8번까지는 좀 지저분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그냥 생으로 해보라 그러면 7번 문제, 내 생각에 7번 문제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7번 문제만 조금은 설명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 14페이지죠. 5번 문단 제일 끝에 문단만 쭉 한번 읽어봐봐. 칠판은 지울게요 이제. 끝에 문단만 살짝 읽어봐봐.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갖다 줄게. 은파 그 책을 잘못 갖고 왔어요. 여기 녹화 다 됐어. 대충 읽어봤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7번 문제를 풀면서 고민을 한 게 5번 문단을 가지고 7번 문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데 이게 되나 적용이? 그래서 이거 아예 그냥 완전히 개판 접근할 거 찍듯이 풀 것 같아서 조금만 설명하면 7번 보기를 잠깐 볼게요. 이게 어떻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접근을 하면 이게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냐면 신용평가회사 A의 직원인 B는 서류를 심사하여 기업 C가 은행 D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D는 C에 대한 A의 신용평가를 믿고 1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서류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돈을 못 돌려받게 생긴 거지. 그래서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A에다가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하지만 대출해 준 사람도 30% 과실이 인정되어서 그 회사는 70%만 책임이 있는 거야. 그리고 B한테는 그 직원이겠지. 직원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았대.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대. 뭐 다행이지. C는 대출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거를 아까 5번 문단이랑 그 연결해주면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 A가 있어. 얘가 이제 신용회사죠. A가 있는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누가 있는 거야. 직원 B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서류 심사 잘못해가지고 대출회가 했는데 못 받게 생겼지. 그래서 은행 잘 봐. D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근데 10억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 책임을 지기로 했어? 70% 책임을 지기로 했어.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손해배상액이 10억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A는 은행 D에 얼마만 주면 되는 거야? 7억만 주면 되는 거야. 7억에 채무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 기업 C는 3억만 갚으면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얘는 어찌됐든 몇 억을 대출 받았어. 10억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10억을 뭐 해야 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얘들은 개이득이야. 10억 대출해주고 사고 치니까 17억을 받아? 그지? 그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얘네가 갚았대. 얼마를 갚았대? 5억을 변제했대. 됐니? 그 5억 중에서 잠깐만 나 확인하고 그 지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다액 채무자 우선 소멸 이러고 나오거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억을 기준으로 얘네가 70%지. 그러면 나머지 30%는 3억이 먼저 소멸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5억을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어? 2억 남은 거야, 그게. 그 2억이 남은 게
2억이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A는 얼마가 남은 거야, 이제? 5억 채무가 남은 거야. 그리고 3억 변제하고 나머지 2억을 동일 적용을 하는 거거든. 동일 적용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서 얘도 이제 얼마 남은 거야? 5억 남은 거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지문을 꽈놨는지. 아무튼 지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요 칠판을 안 지울 거니까 요거 좀 보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어놓은 대로 하면 조금 쉬워져. 진짜로. 자, 해서 오늘은 조금 길게 40분을 재서 한번 해볼 거고요. 14페이지부터 새 지문 해볼 겁니다. 잠깐만. 40분이 좀 길래나 싶기는 해. 한번 해볼게, 그래도. 시작. 집중해서 다음 주 모의고사야. 다다음 주.
자, 같이 좀 볼 건데 7번 문제 답 1번. 이거 여기 적은 거 보시면 아마 그냥 답은 좀 보이셨을 거야. 7번 문제 다른 선지는 그냥 해설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어디 갔어? 7번 같은 문제를 푸시더라도 7번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고르시면 안 되겠지. 이건 집중도의 문제죠. 7번 문제 보기를 보시면 B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잠깐만 요거 좀 끄고 7번 문제의 4번 선지 다시 보시면 7번에 4번 C가 대출금 중 5억을 변제했으나 A와 B는 부진정 연대 채무자, 거기에서 출제자의 의도 키는 A와 B,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7번에 5번 선지가 아니라 4번 선지. 7번에 4번 선지는 이제 답이 될 수 없고,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한 가지만 알아둡시다. 자주 나오는 컨셉은 아닌데요. 뭐 당연하죠. A와 B랑 A and B는 개념 접근 자체가 다르겠지. A and B는 어떤 정보가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A와 B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해도 되겠죠. 요거를 똑같이 어디에다가 볼 거냐면은, 지금 우리 14페이지 보고 있는 거지. 14페이지에 1문단에 연대채무 개념은 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제 급부에 대한 개념 나오고,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1문단 네 번째 줄에 하나의 급부에 대해, 그 다음 문장을 잘 봐. 채무자 또는이죠. 채권자 또는 채무자죠. 채무 또는 뭐 순서를 바꿨었는데 5할이지.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주는 거야? 연대 책임이 아니라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거야. 자주 나오는 방법은 아닌데 and나 5할은 조금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든. 선지 몇 번을 볼 거냐면은 5번에 3번 선지 먼저 보세요. 현우야, 5번에 3번 선지에서 출제자가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할까? 5번에 3번. 어떤 글자가 제일 중요할까? 그렇죠. 채무자가 둘 이상이어야만, 요거지. 이게 얼만큼 센스 있게 보이느냐의 문제야. 그런 것만 자꾸 신경을 써보자는 거지. 우리가 연습을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없었던 실력도 만들어지고 좀 거칠었던 것도 다듬어지고 그래. 그게 뭐든지 똑같아. 5할이잖아, 5할. 그러니까는 채무자가 둘 이상이어야만, 아니죠. 채권자가 둘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5번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하나만 더 잡자면은,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이런 식의 강의를 했었어. 숫자 정보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숫자 정보 같은 거. 그래서 5번에 4번 선지를 볼까요? 하나의 채권 관계에서 채무자가 늘어나면, 채무자가 늘어난다 이 말은 얘가 이제 여러 명이 된다는 거지. 그죠? 5번에 4번 보는 거야. 급부의 개수도 그만큼 늘어난다. 아니죠. 연대채무 같은 경우는 얘네가 늘어나던 급부는 몇 개야? 급부는 하나죠. 나중에 좀 포괄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숫자 정보를 잘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문은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을 때 이 문단을 잠깐 보시면, 잠깐만. 요거 7번 문제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저쪽 이야기 가면 7번에 4번 선지도 A and B, A와 B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1번 문단을 잠깐 보면은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뭐를 발견하셨어야 되냐면 1문단의 5번째 줄에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안에 이렇게 범주가 두 개가 들어오는 거지. 방금 정리한 것처럼 누가 많을 수도 있고 채무자가 많은 것도 다수 당사자 채권이고 뭐가 많은 것도 채권자가 많은 것도 다수 당사자인데 1문단의 그 중간을 보시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라고 하는데 연대 채무는 채무자가 여럿인 것에 속한다. 얘가 여럿일 경우에 그게 무엇이 되는 거다? 연대 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까 선생님 이거 필기를 잘못했어. 요거는 개념어를 잘못 적었지?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설명한 거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5번에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채무자가 둘 이상이어야만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니까 다수 당사자 같은 경우는 얘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연대 채무와 이 문단의 첫 문장을 보시면 연대 채무와 무엇을? 분할 채무는 다르다고 되어 있지. 야, 잘 생각을 해봐. 지문을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 센스가 있게 보이셔야 돼. 요거 꼴랑 한 문장 나왔거든? 분할 채무 문장. 그죠? 이거 갑자기 왜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그냥 한 문장이 비교형으로 나올 경우, 다시요. 한 문장이 비교형으로 뭐뭐와 달리라고 문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 출제율이 되게 높아.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통 강사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은 사실 이 지문 전체에서 연대채무 이야기할 때 분할채무 말 없어도 되거든. 근데 왜 집어넣었을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은 문장일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해. 그래서 그게 5번에 2번 선지가 이제 여기에서 결부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항상 기억을 하세요. 뭐뭐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별표 친다. 이거랑 유사한 연결어가 뭐냐면은 뭐뭐와 달리라고 유사한 연결어가 반면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세 개의 연결어는 항상 별표 치라 그랬죠. 반면, 특히, 다만. 이 세 개의 연결어를 가지고 정보가 서술된 그 위치는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 어느 지문이든 무조건. 출제율이 높다. 뭐뭐와 달리는 반면이랑 비슷하다. 갑자기 들어온 문장 나중에 추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5번에 2번 선지를 그렇게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 정리하셨을 때 3문단 가면은 센스가 좀 있게 읽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비문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좀 집중도 있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되게 싫어해. 집중도 있는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 뭐 집중력을 키워라. 왜 싫어할까? 통제가 안 돼. 선생님도 강의를 하고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 집중해라. 집중도를 키워라. 통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집중도가 커져? 그러니까 방법도 없는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평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봐. 3문단을 보세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체결이 어인데 우연히 복수의 주체가 동일한 목적을 띤 채무를 갖는 관계자가 됨으로써 외적으로 연대 채무와 비슷하대. 외적으로 연대 채무와 비슷한 게 있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만 놓고 봐봐. 그런데라는 연결어부터 집중을 해봐.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외적으로는 연대 채무 같아 이 말이죠. 반대로 읽으면 원래는 원래 연대 채무는 요 문장만 놓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원래 연대 채무는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이 없는데도 겉으로는 비슷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주는 거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몇 번 선지에 나와? 6번에 1번 선지에 나와. 1번 올바른 내용이 되겠지. 이게 자꾸 신경을 써보려고 노력을 하면 보여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뭐 읽고 정리했다고 치고 3문단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자 책임해가지고 뭐 이제 갑이 을을 고용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사용자 책임이라는 단어 정도는 좀 특이하게 부진정이 설명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가셨어야 돼? 7번 보기를 보셨을 때 그 중간쯤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번 보기 읽으면서 최소한 어디까지? 아, 요거 부진정 연대 책임 적용 문제구나. 거기까지만 좀 생각하셨으면 되고요. 7번 문제는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지문 정보 가지고 풀 수 있나 싶기는 해. 거기까지만이라도 좀 생각을 펼쳐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4문단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 요거 나오거든요. 4문단 밑에 다섯 번째 줄에 그런데 뭐뭐와 달리 요 문장 나와. 4문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런데 부진정 연대채무와 달리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무엇을 미친다? 효력을 미친다. 6번에 2번 선지가 그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기억하자. 뭐뭐와 달리라고 되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을 잘 봐라. 그리고 아까 요 문장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딱 잡아주는 문장이잖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잡아 드릴 테니까 그 문장을 좀 곱씹어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 머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정보를 정리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그냥 단순일치 문제인데 굳이 선지 원리 하나만 더 보시면 5번에 5번 선지 볼게요. 현우야 5번 문제 맞았니? 5번에 5번 선지 왜 틀릴까? 그렇죠. 그거 보면은 갑이 누구를 고용했어? 을을 고용했고 을이 누구에게? 병에게 피해를 미친 거지. 자신이 고용한 얘가 이렇게 피해를 미친 게.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볼 수 있지. 그죠? 그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이게 2016년인가 17년에 나왔던 문제야. 처음 그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엄청 당황했던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ABC 딱 있으니까 무슨 문제처럼 봤는데 어휘 문제처럼 봤는데 어머 시부랄 이렇게 돼버렸어. 아주 드물게 나오는 문제야. 이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문맥의 의미 파악하라는 문제죠. 이 문제는 미리 풀어봐야 소용 있어 없어?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보는 순간 느낌 바로 오잖아. 그러니까 먼저 푸실 필요 없습니다. 맥락 안에서 이거를 치환시켰을 때 문맥이 타당한가를 보는 문제야. 그지? 뭐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잡아드릴 만한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기셔서 기술 지문인데 천천히 해보시면 다 실력은 늘어. 뭐 선생님이라고 뭐 그 무슨 게이지 기압계 뭔지 알겠냐. 그냥 나 수업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해서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뭐 이딴 시만한 킥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일단 1번 문단. 공기와 접촉하는 경계면의 공기 분자들이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을 기압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잖아. 그래서 9번에 2번 선지 정도는 좀 잡아주셔야 되고, 스트레인 게이지 기압계라는 게 있는데, 그 압정항 효과를 이용하고 1문단의 네 번째 줄에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변하는 뭐 이걸 이용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디까지, 그때 문단 내용 다 기억은 못하니까 1문단은 스트레인 게이지 기압계를 제시를 해줬고, 여기에 무엇에 기본 원리를 설명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저항에 관련된 뭐구나까지 이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고, 사실 9번에 2번 선지 기압은 상식이지. 누르는 힘, 압, 기압, 공기의 압, 누르는 힘.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스트레인 게이지 기압계의 내부에는 딱 읽는 순간 어디에서 내부에는 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내 머리는 항상 비문학은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내 머리가 같이 반응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읽어야 돼. 내 머리가 반응할 때까지 그 문장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돼.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읽고 푸시는 건 알아. 그러니까 수업은 그렇게 하되 항상 기억해. 읽었는데 내가 반응이 없다.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돼. 한 지문을 가지고 1시간을 읽었어요. 괜찮아.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과제물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문단의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내부에는 이라고 딱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1문단에 스트레인지 기압계를 제시했고 이게 스트레인지 기압계의 원리라든가 스트레인지 기압계의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하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스트레인지 기압계 내부에는 다이어프램이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대. 수평이라는 단어 딱 느낌 올 거고요. 윗면에는 길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스트레인 게이지들이 R1에서 알파 같이 붙어 있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R1, R2, R3, R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교재를 잠깐 보세요. 정답, 얘는 잘해가지고 뭐라고 화를 못 내겠네. 왜 다 잘했냐? 만약에 내가 읽는데 정보가 많았다면 지문 그 그림에다가 메모를 해야지. 일단은 큰 사각형이 다이어프램 판이고 R1부터 알파까지가 이제 게이지래. 근데 지문을 조금 더 읽으면은 그림 바로 밑에 문장. 스트레인지 게이지들은 재질과 크기가 동일하므로 단면적도 동일하고 여기 그냥 동일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동일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일단 동일하대. 그런데 기압계 상단에 공기주입 끌려서 기압의 다이어프램의 중심부에 힘이 가해지면 다이어프램이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판에서 누르는 거잖아. 그치? 평평하던 판이 힘을 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겠지. 이건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릴 수 있으실 거고 그때 이로 인해 스트레인 게이지들이 함께 변형되는데 다이어프램의 변과 수직으로 놓여있는 R1과 R3는 이제 머릿속으로 못 그리겠으면 그대로 메모화가 지문에 들어갔어야 돼. R1과 R3는 수직이래. 길이가 늘어나고 단면적이 감소하고 저항이 커진대. 그러면은 지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다? 변과 수직이래. 다이어프램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길이가 어떻게 될 거고 늘어날 거고 단면적이 어떻게 될 거고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미안 단면적이 감소할 거고 저항이 늘어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13번 문제 푸실 때 어떤 느낌으로 푸셔야 돼? 용연이 그대로 했더만 13번 문제를 푸실 때 아무거나 사각형 그려가지고 지문에 1, 2, 3, 4가 13번 문제에서 그릴 거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네가 지문이랑 똑같이 대칭되면 얘네가 변과 수직인 애들일 거 아니야. 얘네가 길이가 늘어나고 단면적이 줄어들고 저항이 늘어나는 애들일 거 아니야. 똑같이 지문이랑 연결시켜서 메모해서 풀었어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13번에 몇 번 선지는 2번 선지는 하지 말아야 돼. 저 읽어보면 얘네 양수라고도 나와요. 읽었는데 정보가 많아서 무슨 말인지 머릿속으로 못 잡아. 그래서 어려워. 아니 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렵지. 맞춰야지.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R2와 알파는 이제 메모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R2, 알파를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 평행으로 놓여있는 R2, 알파는 단면적이 증가하고 길이가 줄어들고 저항이 작아지니까 이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센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양면. 요래 버리면 되잖아. 수평, 수직, 양면 정도는 알잖아.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물체의 길이의 비력으로 상관식이죠. 비례. 그래서 9번에 1번 선지가 답이라는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식과 상관관계는 메모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 요 상태로만 했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식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볼게요. 3문단을 가시면 기압으로 인한 스트레인지 게이지의 저항 변화, 주어를 잘 봐야 돼. 무엇은? 저항 변화율은 이게 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항 변화율은 다이어프램의 힘에 비례하며 상관관계죠. 다이어프램의 힘에 뭐하고? 비례하고 이는 스트레인지 게이지 인자를 곱한 값과 같다. 스트레인의 게이지 인자를 곱한 값이 무슨 말이야? 몰라.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걸 아는 학생이 어딨어. 수식이잖아. 적으면 어떻게 돼? 스트레인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게이지 인자가 뭐 물체마다 정해진 무슨 상수값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걸 곱한 값이래. 그러면은
잘 봐봐. 11번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보자. 어디까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접근해야 되냐. 11번 문제를 보니까 다이어 프레임이 변형되는 정도, 스트레인 게이지, 게이지 인자, 다이어 프레임이 변형되는 정도가 가해지는 힘이죠. 그지? 그 다음에 11번 보기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게이지 인자가 나왔죠. 게이지 인자. 그러면은 11번 보기에 선생님이 칠판에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요 두 개의 단어가 함께 사용된 공식을 이용한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 요거 가지고 내는구나를 알 거잖아. 그러면 잘 봐봐. 일단은 11번 보기에 게이지 인자와 요게 변형되는 힘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관계겠어? 얘네 두 개가. 얘가 커지겠지. 그럼 저항 변열도 어떻게 됐어? 커지겠지. 게이지 인자도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얘가 커질 거면 얘도 커져야겠지. 일단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커지고 커지자잖아. 그래서 11번 답이 몇 번이 나와? 3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 수식과 상관관계는 반드시 메모를 해서 11번 문제를 풀 때 어디까지나 11번 보기 안에 사용된 키가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변형 정도가 다이어 프레임의 힘이고 게이지 인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내가 접근은 못했고 틀렸을지라도 최소한 이 부분이 메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제자가 이것에 대한 관계성을 물어보는 문제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왜 그만큼도 생각을 안 할까? 겁먹어서 그래. 그냥 어렵다, 모른다. 억지로 껴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집중을 하셔서 조금만 더 간절해 보시면 다 할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제 13번 문제를 잠깐 볼 건데 13번의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일단 13번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셨으면 아까 칠판에 잠깐 그렸는데 그게 A, B, C, D로 돼가지고 이게 지문으로 가면은 R1, R2, R3, R4 이렇게 접촉된다. 이렇게 대칭된다는 것까지는 오셔야 돼. 알겠니? 그 상태에서 13번의 1번 선지를 볼게요. 실험일에서 A의 길이 변화율과 B의 길이 변화. 일단 어떤 단어가 보여야 돼. 겁먹지 말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비문학은. 하나씩 찾아서 자꾸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1번 선지에서 현우야 어떤 단어가 딱 보여야 돼? 포화성비 봐도 돼. 또 길이 변화율 봐야죠. 길이 변화율과 그 다음에 무슨 비? 그러면은 이제 요 위치를 어디로 갖고 들어가? 지문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포화성비 어쩌고 저쩌고 미주가리 삐빠빠 나오는데 몇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그 포화성비 그 문장을 보면은요. 길이의 무엇을, 이것도 계산식이죠. 감소량을 무엇으로? 원래 길이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포화성비를 적용하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온대. 그러니까는 13번의 1번 선지를 보시면 길이의 변화율을 통해서 원래 길이는 거기 지문에 나오고 10cm라고 나오고 길이 변화율을 알면은 얘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냥 적어놓으면 다 보여요. 사실 이제 어렵긴 한데 최소한 13번에 2번 선지, 1번, 2번 선지는 하면 안 돼. 이거 아까 메모했는데 얘네가 변과 수직이고 이거 다 나오잖아. 이거 양수값이고 다 나와 지문에. 그러니까 간단한 키워드만 메모했어도 13번에 1번, 2번 선지는 고르시면 안 되고 어려워요. 선생님들 문제 푸는데 한참 걸렸는데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고사장 들어가서 이렇게 긴 시간 투자해서 푸는 게 맞나 싶기는 해. 우리는 지금 뭐 연습하는 거니까 선생님 수도 없이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실제로 고사장 들어가면 13번 같은 문제 날리는 거야 그냥. 그지? 시간 없어 죽겠는데. 설명을 하면은 3번 선지만 설명하면 아마 4번 선지도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3, 4번 두 개만 봅시다. 잘 따라와봐. 질문에 대답만 해봐. 현우야 기준기압이 얼마래? 그거 보기에 나와 보기에. 기준기압이 960이야. 그죠?
그 실험 1은 얼마를 했대, 거기에? 980을 했대. 그럼 얼마의 힘을 받은 거야? 20의 힘을 받았겠죠. 근데 3번 선지 보는 거야. 실험 2에서는 외부 기압을 얼마로 가정했어? 3번 선지 보는 거야. 얼마로 가정했어? 1000으로 가정했지. 그러면은 기준 기압이 960이니까 얘는 얼마의 힘을 받는 거야? 40의 힘을 받는 거야. 그럼 몇 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이어프램의 변화량도 2배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잘 찾아와. A의 스트레인이 얼마래? A의 스트레인 0.0025야. 이건 보기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실험 2에서는 기준 기압을 몇 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 실험 2에서는. 그럼 얼마가 돼? 0.005가 되겠죠. 그지? 근데 A는 요거잖아. A는 요거. 그럼 지문에서 찾아봐. A는 얘는 원래 길이분의 증가량이야 감소량이야. A는 R1이잖아. R1 증가량이지. 증가량이 얼마야? 증가량이 증가량은 얼마인지 아직 몰라. 그죠? 원래 길이분의 증가량을 나누니까 스트레인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0.005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요거 계산하면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까 증가량이 되니까 요거 계산하려고 원래 길이는 몇 센치야? 10cm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얘가? 10분의 x가 0.005 나와야 되니까 x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0.05가 나와야죠. 얘가 증가량이잖아. 그 원래 길이는 얼마였고요? 10cm였고 거기에 증가량이 0.05가 붙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아저씨의 길이는 10.05cm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왕 한 김에 4번 선지를 보시면 그 지문에 보면은 4x에 비례한다고 찾아봐. 오른쪽 꼭대기 9번 문제 꼭대기에 절대값을 x라고 했을 때 얼마에 비례한대? 4x에 비례한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몇 배야 그러니까? 2배니까 얘가 몇 x가 돼? 8x가 되겠지. 몇 배 증가한 거야? 2배 증가한 거잖아. 그런데 4번 선지는 8배라고 해놨네. 이게 이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셔야 돼. 그냥 고사장 들어가서 시간 없을 땐 제끼는데 평소에도 안 풀고 제껴버리시면은 내 사고의 수준이 거기에서 멈춰요. 이거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실 거야. 물론 뭐 이제 몇몇 분들은 수학 따위는. 그지? 수학 4점짜리 풀어보려고 해. 제껴. 풀어보려고 하지. 왜 풀어보려고 그래? 잘 못 풀면서. 그걸 풀어야지 등급이 나온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평소에 자꾸 풀어보려고 해야 그게 어느 정도의 어드밴티지, 내 능력의 향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고사장 들어가서 시간 없으면 수학 4점짜리 제끼듯이 여러분들 이거 제끼시라니까.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냥 제끼시면 안 돼요. 정 힘들면 뭐 하면 돼? 뒤에 해설지 찢어가지고 해설지 옆에 딱 펼쳐놓고 해설지 보면서 하나하나 맞추셔야 돼. 수학에 4점짜리 노력하는 그 노력을 비문학에다가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 맨날 2점짜리, 3점짜리, 뭐 9번 문제, 10번 문제 이딴 것만 풀면서 비문학 잘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잘해지지가 않아. 해보셔야 돼, 자꾸. 자, 나머지는 이제 뒤에 해설지 보고 하면 잘 나와 있고요. 10번 문제 하나만. 아까 선생님이 미리 현우한테 물어봤죠. 현우야, 10번 답이 몇 번이야? 10번 답이 2번인데 아까 현우야, 네가 출제자라면 10번에 2번 선지에서 뭐를 건드릴 거다? 출력 전압이랑 하나 더 각각 이런 거 건드릴 거다. 그죠? 그런데 그 휘트스톤 브릿지는 이 4개를 다 통합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각각이 아니라. 틀려도 돼. 항상 신경 쓰는 거야. 출제자가 건드리는 단어가 뭘까? 그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부터
아니. 15번부터 19번을 보시면 봐봐요. 조금씩 읽으면서 하려고 앞부분을 좀 포인트를 빨리 잡았는데 잘 들어. 이번 육모에 철학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그때 만약에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그냥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알고 계셔야 돼. 철학 지문 중에서 동양 철학이 나오느냐 서양 철학이 나오느냐의 문제거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철학 지문이 나온다면은 동양 철학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거 뭐 내가 출제자는 아니고 동양 철학이 나왔을 경우에 중국 철학이 나오냐 조선 철학이 나오냐야. 중국 철학 나오면 무조건 어떤 아저씨들 나오겠어? 이 잘하는 애들 나와. 공자, 맹자, 순자, 스피노자는 아니고. 스피노자 왜 나와 갑자기? 하여튼 걔네들 나와. 동양 철학 중에서 누구 나오면? 우리나라 철학 나오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성리학이야. 최소 어디까지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1문단에 첫 문장 읽었을 때 전통 성리학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의 예외 없이 뭐랑 실학이랑 뭐 할 거야? 비교 양립할 거거든? 그때 지문 구성은 두 가지야. 얘를 계속 제시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 반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 지문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요런 지문 읽다 보면은 성리학은 어쩌고 저쩌고 그에 비하여 최한기는 어쩌고 그 다음 문단 읽으면 또 성리학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최한기는 어쩌고 저쩌고 문단별 비교가 될 때가 있어. 사실 되게 까다로운 지문이야 이럴 때는. 근데 문단별 비교가 아니고 그냥 성리학 툭 던져주고 그냥 실학으로만 냈다 끊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몰라. 이 지문이 문단별로 계속 비교하는 지문인지 성리학은 툭 던져주고 실학으로만 계속 끌고 나가는 지문인지는 몰라. 중요한 것은 실학 정보가 중심을 이룬다는 거야. 얘만 가지고 갈지 성리학이랑 계속 부딪히면서 갈지는 몰라. 왜? 안 읽었으니까. 그럼 최소한 뭐는 해야 된다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얘랑 얘가 서술이 되면은 맨날 나오는 키가 있어. 그 키를 기준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윤사나 생윤처럼 배경 지식으로 공부하고 기억하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 근원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 찾아봐 지문에서. 성리학에서는 근원이 뭐래? 이거 아까 잠깐 했잖아. 천이래. 세 번째 줄에. 그죠? 근본 이치가 천이래. 천. 됐니? 실학에서는 근원이 뭐래? 3문단에 아까 살짝 읽었지. 만물의 근원은 물질적 요소인 무엇이다? 지다. 더 찾아봐. 얘는 무슨 요소래? 방금 읽었잖아요. 뭘 어디 들어야 이 새끼야. 아니 아들아! 얘는 무슨 요소래? 집중해봐. 양면이라는 거 알죠? 물질의 양면이 뭘까? 정신이지. 어디서 찾을 거냐면은 4문단 보세요. 4문단. 거기지. 4문단 두 번째 줄에 성리학에서는 천의 이치가 가치를 포괄하는 뭐라고 되어 있니? 관념적 실체라고 되어 있어. 항상 지문이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실학이건 성리학이건 이거 이렇게 비교할 때 아우 씨 너무 높이 썼어. 용어가 진짜 헷갈려. 이, 기, 천, 인도, 정도 뭐 17번 보기 풀면은 권형 아주 옌병을 떨어. 그럼 많은 학생들이 지문 읽으면 뭐라 그래? 아이씨 이렇게 된다고. 아니 출제자가 그것 때문에 낸 지문이라니까. 니네들 이거 더럽게 헷갈리지? 좆대 봐라 이러고 낸 거야. 그 역시 난 좆댔어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 출제자가 어디에다가 죄송합니다. 옌병을 떨지를 알면 그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요즘은 정말 꼭 반복해서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나서 고사장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라인으로 지문 구성되면 반드시 메모하세요. 시간 걸려도 메모하세요, 그냥. 그게 나 차라리.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해봐. 마음. 여기를 기준으로 요 놈이랑 요 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키워드를 찾아봐. 뭘까? 이 마음을 기준으로 묶인 거는. 그렇지. 오, 이 새끼 존맛. 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공부 많이 해보시고 성리학 관련 지문 많이 읽어보면 선천적 본성 진짜 많이 나와. 반대라니까? 얘는. 후천인데 후천이란 말 말고 이 지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있는 거야. 후천이란 말 대신에 비문학은 그 지문에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 후천이랑 같은 맥락으로. 아니. 형성도 돼. 뭘 통해서? 경험. 해보면 보여.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어. 그래서 성리학과 실학이 나오면 기억해. 지금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지문이 있든가 아니면 성리학 툭 던져주고 실학만 연락에 떠들어대는 지문이 있거든. 뭐든 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 메모리를 해야 돼.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난 차이가 생겨. 그러면은 질문 어디 갔어? 이 단어 누가 데리고 가야 되는 단어야? 성리학이 데리고 가야 되는 단어지. 본유관념은 성리학이 데리고 가야 되는 단어지. 실천이라는 단어는 누가 가지고 가야 돼? 여기가 가지고 가야 되지. 그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최소한 얘는 모르겠다면 나눌 수는 있어야 돼. 나눌 수는. 그러면 문제는 어지간하면 껴맞춰서 풀어. 15번에 1번 선지 정도는 무조건 잡아야죠. 그지? 이거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됐니? 15번에 2번 선지도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게 아까 근원이었잖아. 15번에 2번 선지도 그냥 나누면은 답이 나와. 철학 지문은 절대로 베베 안 꽈. 왜 안 꼬게? 철학 자체가 베베 꼬여져 있는 지문인데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또 꽈? 절대로 안 꽈.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철학 지문은 그냥 시간 투자해서 단어 정리 잘하면은 최소한 80% 이상은 풀어. 무조건 풀어, 무조건. 안 꼰다니까. 절대로 안 꽈. 단어 정리의 그 감각을 요구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8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18번 이거 좀 지우고. (18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건 조금 생각을 해보자. 윗글 기억에 대해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마지막 문단 좀 읽어볼게. 이처럼 최한기의 이론은 현실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도 도덕적 자율성을 지닐 수 있는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나 문제가 있대. 뭐가 문제래? 도덕 규범을 자연 법칙에서 분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덕이 보편성을 잃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점 나왔죠. 그에 대해서 그는 추측의 결과를 외부 사물에 적용하여 유행질에 부합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관적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정리해봐. 문제점이 뭐래? 현우야? 문제의 원인이 뭐래? 그대로 정리해봐. 도덕규범과 무엇을? 자연법칙을 뭐 해버렸어 얘네가? 분리했죠. 구분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대? 그렇지. 얘가 보편성을 뭐하고? 상실하고.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자의적 해석이 되는 게 뭐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얘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문제야. 그래가지고 최한기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대? 뭘 가지고 들어왔대? 뭔지 모르겠는데 증험을 가지고 들어왔대. 그게 뭐야? 몰라. 그럼 잘 봐봐.
증엄으로 해결할 거면 증엄을 통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도덕규범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증엄이.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봐. 추측지리가 안고 있는 주관적 측면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얘가 추측지리잖아. 지문 정리하면은 단어 정리하면 도덕규범이 추측지리라고 나오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말이죠. 자의적 해석이라는 용어 정도는 알아야 지금 얘가 주관이라는 거 아니야. 그 지문 읽으면 얘가 뭐라고 나와? 얘가 객관이라고 나와. 이건 지문에 그냥 단어 정리하면 나와. 그러면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엄을 가지고 들어왔어. 주관을 극복하려고 그랬어. 그럼 도덕규범을 어떻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지. 단어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만 마지막 두 줄 증엄이 도덕규범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은 다만 증엄이 도덕규범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말은 증엄이 도덕규범을 뭘로 만들 수 있는지,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말이죠. 그게 18번에서 5번 선지거든. 객관적으로 따지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냐. 그러니까 단어 정리해서 단어의 흐름만 봐도요, 철학 지문은 다 풉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8번 같은 문제가 답이 또 5번이잖아. 요령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5번이잖아. 1번부터 읽으면서 이미 머릿속에 혼란은 다 발생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은 답을 찾아가지고 답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니까 이게 보이지.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보여. 결론 하나 가르쳐 드릴게. 문맥의 의미 파악할 때 무조건 4번 아니면 5번. 에이씨, 뭘 가르치는 거야. 4번 진짜 농담이 아니라 4번 아니면 5번 찍으세요. 출제자가 제일 뒤에 박아요. 근데 만약에 위에가 4다. 그럼 답 몇 번이게? 1번입니다. 1번에 안 박을 바에야 제일 끝에 박아. 이제 뒤에가 3, 2, 3이다. 5대 5의 확률로 둘 중에 하나를 찍. 좋은 거 가르친다. 아휴.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집에 가서 궁금하시면 작년도 수능 영어 시험지 일치성 판단 문제 있죠. 영어에서. 그 답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답 몇 번이 많게 지난 3개년 동안 통계 내면은 4번이나 5번이 많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출제자가 어디에 박아버려? 선택지를 끝까지 읽게 만들려고 제일 뒤에 박아버려.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왜 선지를 끝까지 읽게 만들까? 헷갈리라고. 그래서 단순한 문제일수록 답이 뒤에 갈 때가 많아. 영어 일치성 판단을 할 때 잘 모르겠으면 2번 아니면 5번 같은 헷갈린다고 무조건 5번 찍. 자, 17번 문제는 그 지문 보기를 잘 보시면 권형이 뭐래? 권형이라는 것은 저울의 역할이래. 선악의 경중을, 이게 착한 것과 나쁜 것의 무게를 따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17번의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되는 거고, 권형은 호의 관병이라는 게 얘가 착한 게 얼만큼이고 나쁜 게 얼만큼인지 찾는 거잖아. 그 다음에 17번의 2번 선지만 볼게요. 철학 지문에서, 다른 비문학 지문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철학 지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17번의 2번 선지 보세요. 최한기의 추측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문을 읽으셨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랑 연결되는 단어로 막 정리가 되셨을 거야. 2번 선지. 최한기의 추측은 정약용의 기호와 달리 이건 빼고 다양한 형태를, 자 지문에서 찾아봐. 그 문장 줄거봐. 다양한 형태를 띠며 변화하는 기 찾아. 지문에 그대로 나와. 최한기의 추측, 다양한 형태를 띠며 변화하는 기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대로 나와. 방금 읽은 그 문장. 다양한 형태를 띠며 변화하는 기. 어디 나오게? 요거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느낌으로 어휘를 정리하라는 말씀이야. 사문단 왼쪽 제일 아래죠. 사문단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최한기의 이론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흐르고 변화하는 기. 그대로 나와. 이게 철학 지문을 안 꼰다니까. 어지간하면 선지를 그냥 비슷하게 가지고 와. 크게 안 꽈. 그러면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봐. 기의 객관적인 다양한 형태를 띠며 변하는 기의 객관적인 법칙인 뭐야? 유행질이라고 나오죠. 됐니? 그런데 17번에 2번 선지를 보시면은
무엇은, 주어가 무엇은, 추측은 유행질이다. 이렇게 되는 선택지가 됐죠. 근데 지문 읽으면은 추측은 유행질이가 아니라 무슨 질이라고 따로 나와. 추측질이라고 따로 나와. 틀렸잖아. 여러분들 철학 지문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 단어만 정리하면 문제가 풀려.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이 정도는. 겁먹지 말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못하겠고 하면 대학을 어떻게 가. 안 되니까 해보려고 해야지. 사람은요. 안 변해. 왜 안 변할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변해? 야, 잘 봐. 왜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안 오르는지 알아? 봐봐. 내가 오늘 요만큼을 가르쳤어. 오늘이 며칠이야? 5월 20일이야. 공부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웠어. 내일 딱 요거 테스트 볼 거야. 그럼 잘해 못해? 꽤 합니다. 왜? 기억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수능은 1월달에 배운 거, 2월달에 배운 거, 3월달에 배운 거, 4월달에 10월달까지 보고 11월달에 시험 본대. 야, 씨! 이게 기억이 나겠어? 하나도 안 나지? 그러니까는 뭐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힘든지 알아? 복습을. 여러분들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수능은 똑같은 거 계속 복습하면 무조건 점수가 나와. 무조건 나와, 점수가. 계속하면. 왜? 복습을 해야 누적된 정보에 대한 최종 점검이 가능한데 당장 어제 배운 거를 그 다음날 시험 보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점수가 나와? 계속하면 점수가 나와요. 계속하면. 여러분들 수학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수학 출제위원이 11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11명 중에 10명이 이제 대학 교수님이시고 1명이 학교 선생님이시거든. 이 10명의 교수님이 매년 1년 내내 연구하시는 거야. 올해 수능에는 수학 문제를 뭘 낼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이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이게 무슨 틈새고 신유형의 뭔가가 있어서 저거를 잡아야 고득점이 나올 것 같고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국어도 마찬가지야. 정해진 루틴대로 얘네들이 잘 연습해서 그걸 가지고 수능 보길 바라는데 무슨 신유형이야. 신유형 많이 나와야 한 문제 나와. 그 한 문제 어떻게 하면 돼? 버리면 되지. 복습을 하셔야 돼. 반복을 하셔야 돼. 기출을 수학 같은 경우는 다 정해져 있어.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기출을 무한 반복해서 푸셔야 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돼. 복습을 안 하면 누적이 안 생기는데 무슨 시험을 잘 봐. 과제물도 좀 잘 하셔야 되고. 19번 같은 문제는 잘 맞추면 되겠죠. 그치까지 해서 비문학 강의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 할 겁니다.